자, 이제 머슬로우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슬로우 이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욕구 위계 이론, 욕구 이론으로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구 사다리 이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욕구를 강조한,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의 동기는 욕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를 강조한 욕구 이론을 설명하신 분이세요. 머슬로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머슬로우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관점 이런 거는 앞서 제가 설명한 로저스하고 굉장히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선한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고 좀 더 좋은,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긍정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머슬로우도 굉장히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머슬로우도 그렇게 선한 존재, 그 다음에 자신의 잠재력,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존재, 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이제 머슬로우나 로저스나 둘 다 이제 인본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태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민 와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유태인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친분이 그러니까 많이 없는 그러니까 친척이 많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 그런 어떤 알고 지내는 그런 동료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슬러 같은 경우에는 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머슬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본주의 이론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이제 머슬로우는 초창기에는 심리학을 공부할 당시에는 왓슨이라고 하는 행동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왓슨의 일대기를 읽고 여러분들 이제 왓슨 하면 생각나는 게 그 11개월 알버트라고 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공포 실험을 했다는 그런 학자였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제 그 학자,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이제 왓슨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학자임에도 이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주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머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왓슨의 일대기를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제 왓슨의 행동주의를 공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왓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을 그렇게 실험하는 이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동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인간에게 적용시킨 이제 그런 행동주의 학자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머슬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사 학위를 이제 뭐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원숭이의 어떤 성적 특성, 뭐 지배 특성, 뭐 이런 주제로 박사 학위를 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주의 연구를 쭉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논문을 그렇게 행동주의 연구를 통한 그런 것으로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머슬러 같은 경우에는 딸을 낳은 이후에 첫 딸을 낳은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첫 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행동주의는 글쎄 인간의 그런 복잡한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머슬러 같은 경우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197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대전을 두 번을 겪으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겪은 세계 2차 대전이겠죠.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에 대한 어떤 증오, 서로 간에 막 증오하고 인간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당신이 경험을 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인간이 저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 인간은 원래 굉장히 선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외적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둡게 폭력적이게 되어 가게끔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로우는 이제 인본주의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두운 면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밝은 그런 인간의 본성 자체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분이 인생의 거의 후반부에는 어떤 인간의 잠재성, 인간의 어떤 자기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운동을 열심히 펼치셨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 하면 우리가 앞서 설명한 로저스와 더불어 머슬로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인간은 긍정으로 가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했었던 것이 머슬로우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로저스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작은 씨앗이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멋있는 꽃이, 예쁜 꽃이 멋있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각각의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한 어떤 창조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특징인 어떤 창조성 내지는 잠재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으로 창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굉장히 선한 본성을 가진 이런 창조성을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 글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문명화되면서 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잃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머슬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인간이 악하고 또는 파괴적인 그러한 것들은 아마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나쁜 환경이 그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화한 환경에서 만약에 성장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그런 선함,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자기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표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 인간을 굉장히 멋진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삶을 멋지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창조성을 가진 존재인데 환경이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선한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머슬로우는 그렇게 얘기했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이루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이 자기 실현에 대한 경향성은 앞서 로저스가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은 이렇게 자기를 정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다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머슬로우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 5% 정도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정말 자기 실현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 이외에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슬로의 이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욕구 이론, 욕구 위계 이론, 욕구 사다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위계적으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실현의 욕구는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이렇게 나를 실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이 아래에 다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인간을 행동하게 혹은 인간을 성장하게 발달하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성장의 동기 혹은 인간의 어떤 행동의 동기를 이 머슬로우는 욕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실현하고자 하는 이것 역시 맨 마지막에 다다라고자 하는 이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가고자 인간은 지속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해요? 창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딱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인간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human be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being이라고 하는 말, being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미 이러한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야. 되어 있어요. 이미 된 존재, 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human being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머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또는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실현하기 위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being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냐, becoming의 존재다라고 합니다. 즉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인간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형성되어 가는 것, 즉 becoming의 이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향해 가는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본성에 고유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사다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계적인 사다리. 이 사다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뭔가 실현하려고 하는 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becoming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때요?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becoming 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여기서 그만할 거야 완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나를 성장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실존의 가능성 내가 현재 여기의 삶과 그 다음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조금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게 정말 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뭔가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머슬로우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움직이는 becoming의 그런 존재다.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 놓여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그래서 becoming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슬로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인간 행동의 동기를 욕구 체계로 제시를 하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사다리 그린 거 보셨죠? 이제 그것이 인간의 욕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걸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행동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성장되어 가는 것, becoming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욕구가 다 선천적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욕구는 조금 더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욕구들을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자,
인간이 얘기하는 이제 이 머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5가지로 위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적으로, 그렇죠? 계층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5가지 욕구는 동시에 쫙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욕구는 동시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욕구가 되게 우세한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듯 뭐 물론 이제 어느 시기에는 뭐 두 단계 정도의 욕구가 막 나타날 수도 있지만 5단계의 욕구가 다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는 어느 하나의 욕구 혹은 2개 정도의 욕구는 우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욕구에 대한 갈망이 인간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위계적이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욕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욕구가 충족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구는 위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욕구는 이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요 욕구가 인간에게는 되게 맨 아래에 있는 욕구죠.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느끼느냐 혹은 이 욕구를 느끼느냐 이런 거는요. 이 욕구가 일단 채워져야지만 인간은 그 다음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욕구를 채워야지라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인간은 가장 최고의 욕구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다음 단계 욕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즉, 요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 단계 욕구를 갈망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 욕구를 갈망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져 나가야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 정도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욕구에 대한 갈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위에 있는 욕구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위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위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욕구의 위계성이라고 했을 때 아래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솔직히 면적이 더 크죠. 면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그거에 대한 욕구가 더 많다, 크다, 강도가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이 맨 아래 게 가장 강도도 세고 욕구도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덜하고 얘가 조금 덜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에 대한 욕구는 실은 제일 아직은 약해요. 그리고 실제 이거에 도달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계적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을수록 훨씬 더 그 욕구에 대한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욕구 위계 체계에서 상위 욕구일수록 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당연하죠, 여러분. 낮아요. 실제로 맨 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 실현 혹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이거든요. 이거에 도달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어요. 몇 프로? 5%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밑에 있는 게 우리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 4단계까지 오는 동안에 이 욕구를 채우는 것도 실은 인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는 점점 비율이 낮아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욕구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욕구. 자, 이 기본 욕구는 다른 말로 제1 형태의 욕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메타 욕구라고 하는 거 제2 형태의 욕구입니다. 자, 1형태, 얘는 2형태입니다. 자, 기본적인 욕구는 또 다른 말로 결핍
결핍과 관련된 욕구입니다. 자, 이 결핍과 관련된 욕구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 욕구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음식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삶 유지가 안 되겠죠.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어디에 사랑받고 소속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은 이게 삶의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를 막 인정하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욕구는 결핍에서 나오는 욕구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욕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했죠. 뭐 먹는 거, 그다음에 마시는 거, 추위, 더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한 거, 사랑, 뭐 누구에게 사랑받고 소속받는 거, 그다음에 나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나도 나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타인도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욕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때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강도가 굉장히 우리가 이 메타 욕구보다는 셀 수 있습니다. 자, 이 강도에 따라서 좀 더 위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있을수록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4단계까지의 욕구가 결핍 욕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거를 인간은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결핍 욕구가 만약에 없으면, 결핍되면, 이 욕구가 결핍되면 음식이 없어요. 너무 추워요. 안전하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느낄 때 인간은 어떤 병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욕구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우리가 메타 욕구 혹은 제2 형태의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메타 욕구, 제2 형태의 욕구는 성장을 향한 욕구다.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얘기한 기본 욕구 같은 경우에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다라고 보면은 이 제2의 욕구 또는 메타 욕구 또는 성장 욕구, 자기 실현 혹은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하는 건 내 삶을 창조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온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 뭔가 아름다운 거, 질서를, 조화를 유지시키는 거, 나의 잠재 능력과 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욕구들이 성장을 향한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뭔가 나의 삶을 창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천적이긴 있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창조성, 그 다음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은 인간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적이긴 합니다만 앞서 설명한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보다는 너무나 본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선천적으로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선천적으로 이러한 가능성들, 이러한 본성들을 내재한 채로 태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인 욕구에 비해서는 그런 선천적인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혹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또는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어요. 이 욕구 이론은 위계적인 그런 어떤 욕구 단계 이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낮은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어야지 인간은 그 이위의 단계, 상위 단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기가 부여가 된다라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너무 졸리고 너무 배고파요. 그럼 여러분들 막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생각 드나요? 안 들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래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굉장히 단계적이다, 우계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5단계의 욕구에 대해서 앞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맨 아래에 있는 단계의 욕구입니다. 첫 번째 욕구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욕구는 너무나 기본적인 선천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강도가 센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뭡니까? 먹고 입고 자고 뭐 싸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뭐 이런 생리적인 것과 관련된 거는 뭐 이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다른 뭔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괜찮아지고 싶고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우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 욕구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욕구는 어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욕구만 있어요. 특히 뭐 생후 뭐 이제 아직 아장아장 걷는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욕구가 충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 욕구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것들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우리 인간은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그쵸.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싶은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싶은 것과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치기도 하고 범죄, 홍수, 이런 지진, 폭동, 뭐 이런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던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어떤 이제 우울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인간은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요.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막 싸우거나 이혼을 하거나 가족 간에 어떤 뭐 구성원이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은 불안정감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직 안전하지,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재해 뭐 이런 것들이 날 때도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정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동 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인정받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빨리 이 무서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 심리적인, 신체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보호, 누구한테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고, 폭동 일어나면 무서운 거니까. 그 다음에, 뭔가 제한을, 나에게 이런 어떤 불안하고 위협이 주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떤 나에게 어떤 제한이 가했을 때 오는 그런, 불안함,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속박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감 느끼죠? 이런 거예요. 이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그다음에 불안이나 공포,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마찬가지로 생리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에 대한 또는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뭔가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하고 뭔가 그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 불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막 싸울 때 5살짜리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싸우면 여러분들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성인에 대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웠다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자, 소속 혹은 사랑. 어디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이고 싶고요. 학교에서의 또래 집단의 구성원이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속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어디에 끼고 싶고 그들과 교류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바로 소속과 사랑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욕구는 뭐 단순하게 내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단 안에서 또는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받고 포용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기의 아이들이 이제 요런 욕구들이 이제 보세요. 어렸을 때는 얘만 우세하다면 이제 유아기에는 이것과 이것도 함께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불안한 거 아이들 잘 못 견뎌요. 어른들이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나갈수록 또래 관계를 맺으면서 또래에서 소속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또래에서의 어떤 인기나 또래에서 수용되는 정도, 그러니까 또래가 나를 받아주는 정도가 아이들의 특히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실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받고 싶고 나도 누구에게 그런 것들을 줌으로써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포용됨으로써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때요? 되게 나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받고 싶은 욕구,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욕구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예요. 자존감에 대한 욕구는 나도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존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나 괜찮아라고 하는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괜찮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바로 자존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나 괜찮아. 나에 대한 신뢰감, 뭐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성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 그쵸? 효능감도 되게 높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효능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가치감, 확신,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그 또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인제 청소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러지 않을 때 내가 그 집단 안에서의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이 얘기 이 개념은 우리가 에릭슨 배울 때도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해냈을 때 또래 관계도 잘 맺고 뭔가를 잘 해냈을 때 내가 잘한다라고 나 스스로 인정했을 때 근면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열등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 쟤 되게 괜찮아. 되게 잘해." 뭐 이런 거. 뭐 우리 반에서 축구는 쟤가 짱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가치감을 이제 인정받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존중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받는 이런 존경심, 존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존의 욕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단계 욕구예요. 갈수록 조금씩 어때요? 줄어들고 있지요. 얘가 가장 강하고 욕구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 위로 올라가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얘가 채워져야 얘를 느끼고 채워져야 얘를 찾아야지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돼야지 이거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2, 3, 4단계 자존내까지 욕구는 인간이 뭔가 이제 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다. 결핍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결핍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단계의 욕구는 우리가 메타 욕구 또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된 욕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제 얘네들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좀 더 나를 창조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나오는 욕구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은 이제 5% 정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에서 5%라고 얘기합시다. 이제 보통 머슬로우의 연구에서는 이제 5% 정도다, 뭐 4%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1%가 됐든 5%가 됐든 굉장히 소수의 자만이 자아 실현의 욕구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참아야 하는 인내의 시간도 되게 많고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결핍의 욕구는 채워지면 되게 긴장감이 해소가 돼요. 하지만 자아 실현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서 뭔가 나를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현하고자 할 때 뭔가 우리가 뭐 진리, 뭐 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정직, 뭐 선, 뭐 이런 거는 실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긴장감, 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쌓일 수도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실현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결핍 욕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감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뭐 모는 쓰고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와 뭐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아 실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실은 이게 본능적인 거는 약하죠. 그쵸? 이 안에 본능적인 어떤 욕구, 힘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하죠. 자아 실현 욕구 안에는. 그리고 이 자아 실현 욕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충분히 여러분들 나의 능력을 쏟아놓고 내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한계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드러내고 그거를 도전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걸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정말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검은 손길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뭔가 사회의 선, 정의 이런 것들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두렵고 위협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 이거 본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리적인 거, 안전, 뭐 사랑, 소속, 자존, 자아실현 이러한 욕구들이 있고요. 이제 각각의 욕구들은 이러한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계적이다. 밑으로 갈수록 되게 원하는 것도 강하고 많고 위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지는 않지만 이거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러면서 타인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것, 이런 게 자아실현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자아실현의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 거다? 성장을 향한 동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성장 동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머슬로우의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 동기는 뭘 실현한다?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는 인간의 동기 중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어디에요? 꼭대기에 있는 욕구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욕구는 다른 욕구와 함께 계층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와 함께 똑같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생리적인 거, 안전, 소속, 사랑, 자존은 결핍으로부터 인간을 동기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하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삶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욕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4단계까지는 결핍 동기, 성장 동기는 자아실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앞서 설명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어요. 결핍 동기를 만족시키면 우리가 막 긴장이 완화돼요. 배고픈 거 밥 먹으면 긴장감 풀어지고 누군가에게 소속되면 이제 막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도 풀어지고 뭔가 엄마 아빠가 오늘 안 싸우면 심리적 안정감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성장을 향한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이러한 동기는 오히려 긴장을 우리가 증가시키는 동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에서 4 혹은 5%의 사람만이 그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장 동기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향해 가는 우리들. 완벽함, 충주, 완성, 의미, 뭐 통합, 질서, 선,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향해 가는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가고자 하는 동기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자아 실현자의 특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자아 실현자나 아니면은 로저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존재의 특징 하면은 좋은 얘기 웬만한 거 다 끌어다 붙이면은 비교적 맞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했던 것도 여기 이제 자아 실현자의 특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머슬로우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다? 선한 존재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 로저스와 머슬로우의 인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저기 행동주의 학자와 그 다음에 정신분석, 프로이드를 비교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정신분석 을 얘기한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 학자들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율성, 자유의지,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무시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하지만
이 머슬로우나 로저스 모두 인간에 대한 선한 본성도 굉장히 강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자율적이다, 자유로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한 거예요.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 결정에 의한 존재가 아니고 환경 결정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내면으로 이거 누굴 비판한 거예요? 프로이드를 비판한 거죠. 무의식에 막 끌려다니는 존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한 연구는 복합적인 인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거 누구 비판한 거죠? 그렇죠. 행동주의 학자들 비판한 거잖아요. 행동주의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인간 행동에 적용을 시켰어요.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편적이고 단순한 그런 행동들을 인간을 설명하는데 활용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가지고 이 인본주의 이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 행동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것보다 건강한 사람을 연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거 누구를 비판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뒷부분에 다시 다 정리를 했거든요. 프로이드 뭐 이렇게 하고 스키너하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누구 비판한 걸까요? 그렇죠. 프로이드를 비판한 거예요. 프로이드의 연구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뭐예요?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 히스테리아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되게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것을 그 결과를 일반의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리적인 사람을 가지고 병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리적인 어떤 특징을 인간의 기본적 본성에 대해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인간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결정되어진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건 어찌 보면 인간을 되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아주 엄청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 인본주의 이론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 있는 존재다. 그렇죠? 되어가는 becoming인 존재이고요. 창조성이 있는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잘만 충족이 된다면 인간은 정말 나를 잘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머슬로우가 인간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믿음,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인간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문제 해결하는 게 뭐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즉 인간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현재 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 중심, 인간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저기서 잠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서 클라이언트가 이후에도 자신의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게 그의 능력을 키워준다. 그의 역량을 키워준다. 그래서 현재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자, 이게 사회복지 실천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클라이언트 중심, 성장 중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사회복지예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앞으로도 대처할 수 있게 그러려면 스스로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한다. 임파워먼트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를 잘 돕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하고 뭘 잘 형성을 해야지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다라 그랬어요. 관계예요, 관계. 좋은 관계. 좋은 치료적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클라이언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풀어놓고 함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 진실, 진솔 이런 거. 그 다음에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일치성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거.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공감해주는 자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치료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게 바로 로저스 머슬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들어라. 그 다음에 공감도 잘해줘라. 이해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과거, 물론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무시할 수 없으나 현재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줘야 돼요.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그러려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다 비슷한 그러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추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서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선 클라이언트를 위해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얘기라고 지금 혹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1, 2학년 분들은 아직 이제 실천론이나 기술론이나 이런 것들 안 들으셨으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라고 할 텐데 이제 혹시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을 들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제 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요 이론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없으나 이제 앞서 제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은 되나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인간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본능, 그래서 항상 이제 본능을 펼쳐낼 수 없으니까 갈등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막 갈등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본성을 드러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에 끌려다니는 비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좀 비난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키너 같은 경우에 행동주의 학자죠.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체. 기계적이다, 뭐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 이 두 양반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머슬로우는 아니다. 이 이론들을 반박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찾고자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 선하다, 자율적이다. 환경이 괜찮으면 인간은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이거 앞서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환자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을 설명한 거죠. 스키너는 동물 실험을 했고, 머슬로우는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방법론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했죠. 어떻게, 아이고, 옳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연구하고 이거를 인간의 건강한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어찌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상인 사람을 연구하자라는 거. 심리학은 그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이제 이거는 그렇잖아요. 동물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예요. 그렇죠?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가 딸을 딱 보니까 머슬로우도 그랬잖아요. 딸을 딱 보니까 동물 실험한 거랑은 뭔가 다른 게 맞네.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 연구는 글쎄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판들로 인하여 이제 머슬로우가
인본주의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